박현님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반갑고 올해도 건강들 하세요라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박현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 연휴가 길지요. 아 그렇습니다. 그 공항 인천공항이 지금 전쟁이래요. 한 25만 명 나간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우리나라 공항 욕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예쁘게 잘 지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이 검색대에 사람 부족해서 이게 회전이 안 된대. 그 줄을 갖다가 지금 거의 예전에 한 30분 섰으면 지금 1시간 넘게 쓴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설 연휴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굳이 외국에 나가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또 재미난 영상 많이 올려드리면 재미있는 영화 보시다가 예. 그 영화가 재미없으면 저희 영상 보시면 저희 또 엄청 또 재미있게 해드리잖아요. 그죠? 또 엄청 웃긴 말 좀 많이 웃겨드릴 거죠? 아 그럼요. 네, 많이 재밌게 해드릴 거니까 내일 모레 세미나 하시죠? 네네. 네, 세미나 하면은 어떻게 세배 하실 건가요? 큰절? 서울 자치구 15곳이 10년 전 강남 집값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사죠. 그때 10년 전에 강남 집값도 사람들이 싸다라고 느낀 집값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5, 6억 하다가 15억대로 3배가 뛰었거든요. 그 반포 내면 퍼스지나 그렇죠. 반포 자이도 그 당시에 뭐 거래가 안 돼서 뭐 11억까지도 떨어졌었잖아요. 글로벌 국민평형. 13년, 14년에. 국민평형 기준 했을 때. 네네, 근데 그 몇 년 만에 이제 17억, 18억까지 뛰니까 네. 그 당시에 가격도 와 미쳤다. 평당 뭐 5천이죠? 평당 5천 이상 찍었대 미쳤다라고 그 당시에 평균 아파트 값이 5, 6억이었으니까. 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3배 가까운 금액이었죠. 근데 10년 만에 네. 서울의 15개 평균 아파트 값이 그때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아버린 거죠. 한참 넘었었어요. 네. 한참 넘었었죠. 네. 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서울에서 지금 2014년 대비해서 2024년 10년 만에 세 가지는 서울에서 가장 높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세 곳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가 2,100, 2,95만 원 정도로 강남 집값 2,9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2014년에 2,912만 원인데 성동구와 마포구가 넘어섰습니다. 2014년에 1,629만 원, 1,688만이었던 것이 지금 2024년에 2,900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4,680만 원, 4,322만 원으로 평당가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강남을 월등히 10년 전보다 넘어섰다라는 내용이죠. 왜 올랐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2025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런 지역들은 또 새롭게 이런 강남을 앞으로 10년 뒤에 넘어설 지역은 또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기는 거죠. 지금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값이 한 30억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균으로. 강남에서도 한강변이라든지 뭐 도곡동 학군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30평대 기준 했을 때 새 아파트 기준 40억 정도를 해요. 그러면 10년 후에 서울의 15개 자치구가 지금 평균 15억 정도. 그죠? 평균 15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15억짜리가 3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15개 정도 30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30억이 서울의 15개 구가 30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3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60억이 된다는. 이제 요런 평균 가격이. 평균 자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 서울의 10년 전에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특히 상급지 네. 제일 좋은 아파트가 16억, 17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서울의 평균 나머지 아파트 가격은 5억, 6억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배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러네요. 3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서울의 평균 새 아파트 평균 가격을 지금 한 15억? 17억. 15억 정도 보고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은 적이 17억. 그러니까 네. 보통 15억, 16억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강남의 상급지 가격이 45억에 46억 정도를 해요. 강남 상급지에서 되게 좋은 한강변이나 이런 좋은 자리들. 그러니까 그때도 3배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금도 3배.
그러니까 이 배수는 같아요. 그렇지. 배수는 같은데 근데 지금은 15억 대 45억이잖아요. 30억. 그러니까 지금은 30억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10억 정도 차이기 때문에 10억을 어떻게든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뭐 다른 거 팔고 뭐하고 해서 10억을 만들고 대출을 더 껴서 한다라고 한다면 죽을 것 같지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진입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5억짜리 17억짜리를 팔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3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30억 대출도 안 해줄 뿐더러 어디서 구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10년 동안 30억을 번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선이 돼버린 거죠.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선이 돼버린 거죠. 넘사벽이라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고 이쪽은 포기해버린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강남이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생에 끝났다. 기생망.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판검사, 변호사를 했어. 네. 또 의사를 했어. 부부가 둘 다. 네. 그렇게 의사가 돼서 돈을 벌어도 강남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의사인데 그 돈을 모아서 하기 쉽다. 왜냐면 월급쟁이 의사는 힘들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 안경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 강남이 조금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남 하면은 딱 이제 강남구까지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잠실이 합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년 전에 안 들어오던 성수동이 강남 집값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흑석동 있죠. 그렇죠. 흑석동이 강남 집값을 따라왔고 최근 예전에 강남 3구 하면은 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였죠. 근데 최근에는 송파구가 빠지고 용산구가 들어왔어요. 순위로 3위. 순위로. 그리고 송파구에서 잠실동만 딱 떼서 가져온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강북하고 강남 아파트가 10억이 차이 나는데 지금은 30억이 차이 나. 그럼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까? 가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게 간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확장되는 강남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제2의 강남, 또 제2의 용산, 제2의 한남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베이스가 됐던 게 지금 우리 김꼰대가 얘기하듯이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지역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인프라와 지역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강남 서초, 옛날에는 강남하면 강남 서초만 얘기했어요. 송파는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송파가 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 꼈고, 성수가 꼈고,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강남 서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가 있지만 뒤따라가면서 그런 지역들의 인프라가 갖춰 또 서울의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테헤란로의 확장이 잠실 롯데타워까지 그리고 이수역까지가 확장되는 게 있고요. 또 강북 같은 경우는 도심의 4개의 발전축이 용산구를 거쳐서 영등포를 거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산업벨트와 더불어서 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도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자, 서울의 나머지 구가 지금의 강남 평균 아파트급 쫓아온다? 그러니까 15억 가던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30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는 지금 30억 가는 강남 평균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60억이 갈 수 있나? 지금 45억이 가는 반포의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90억이 갈 수 있나? 이게 또 전제가 깔려야지. 그렇죠. 반포에 45억 반포 평균 강남에 30억 하는 평균 아파트가 40억까지밖에 못 올랐어. 근데 강북에 15억짜리 30억까지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선두권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가 더 뛸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 논리가 맞는 거죠. 논리가. 근데 국민 평형이 90억을 간다고? 이거는 사실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금액대예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일 때 강남 아파트가 6, 7억, 7억 할 때 신축 아파트가 7억 할 때 15억이 갈 거라 15억, 17억이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가니까
미친 가격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헤드라인으로 다 장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에서 또 시장에서 깜짝 놀란 게 평당 1억 하는 아파트가 나왔다. 이 얘기 나올 때 또 시장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뭐 불과 몇 년 지났는데 평당 2억 가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억 5천 하다가 1억 8천 하다가 지금 2억 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90억이라는 게.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네. 강남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뛴 거는 강남의 아파트만 많이 뛴 게 아니고 금값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달러도 이제 많이 뛰었고 네. 여러 상황에 의해서 4만 5천 그다음에 원한 게 40만 원.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 아, 그렇죠.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주식 빼고는 주식하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어요. 주식하고 내 월급 빼고는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뛰었죠. 네. 물론 주식도 많이 뛰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약간 지금 힘드니까 근데 많이 뛰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뛰었던 부분들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0년 사이에 왜냐하면 제로금리 시기가 한도 오래 갔었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로 우리도 굉장히 저금리 1%대 이제 저금리로 이제 가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제 코로나 현상이 벌어지니까 불경기가 이제 터질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없었을 정도의 유동성을 이제 풀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동산 가격 네. 이게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10년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상승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낮다라고 하는 그만큼 인플레이도 낮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팬데믹에 의해서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죠? 많이 풀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겠냐 이거예요. 뒤에 풀 거를 좀 미리 유동성을 좀 공급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부터는 좀 긴축 재정으로 전체로 가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또 고금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같이 제로금리 이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또 정부에서 국채를 무려 220조 원을 올해 2025년에 발행하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220조 원이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인데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국채로 풀겠다는 거죠.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220조만큼 시장의 돈이 또 유동성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게 은행에 들어가든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든 가게에 들어가든 또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피부로 와닿고 느끼는 것들이 있죠. 정비사업 업체와 시공사들의 그 공사비 분쟁이 결국은 조합이 일정 부분 올려주는 걸로 합의가 다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합이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렇지만 공공 SOC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동산 값이 무조건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근데 예전 같은 그런 기울기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거기에 맞춰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엄청나게 풀렸을 때 그다음에 제로 금리였을 때 그 영향에 의해서 지금 또는 어떤 부동산 제도의 빈틈에 의해서 강남이나 어떤 최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억 가던 아파트가 어느 순간에 60억을 가고 재건축 아파트들도 15억 가던 게 지금 30억을 가요. 35억을 가고 이 상급지 최상급지 아파트 값이. 근데 거기서 이게 60억짜리가 다시 또 100억을 할 거고 120억을 할 거라는 전제 하에 움직이는 건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게 좀 돈을 다시 걷어들여서 어떤 영향이 분명히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급지가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떨어지진 않지만은 너무 또 올라갈 거라는 전제하에 저는 매수하거나 투자하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저는 이 시기에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상급지가 생긴다. 상급지가 번진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진입 못하는 신규 수요자들은 최상급지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잖아요. 그 뛴 이유가 뭐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반사 이익을 받던 반포가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요. 아, 그러네요. 반포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집중이 된 거죠. 예, 여의도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여기를 포기해버리고 잠실로 들어가 버리고 상대적으로 좀 신규 싸버리니까. 진입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새로 들어가니까 그런 지역이 반포가 됐고 여의도가 됐고 목동이 된 거예요. 성수동이 됐고 금호동이 됐고 흑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 너무 상급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급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 지역, 될 지역을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급지만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상급지를 진입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돼요. 그분들이 잠실을 산다는 얘기예요. 둔촌주공을 사요. 23억, 24억을 주고 13억일 때도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흑석동을 사요. 네. 23억 주고. 네. 점점 이제 올라오면 25억 주고 사겠죠. 여의도가 재건축되면 여의도를 30억 주고 사겠죠. 네. 왜? 새로운 강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번지는 거죠. 목동이 되면 또 목동을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지역을 선점하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나 여의도나 새롭게 뭐 이촌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다음에 저 금호동이나 성수동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부자들이 갈 수 있는 지역. 한남동은 이미 뭐 거의 끝났으니까. 그렇죠. 네, 한남동은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또 원효로라든지 아. 또는 뭐 저희가 요즘 추천하는 뭐 사당동 아니면 또 그 잠실 근처 그렇지. 잠실동 근처 되지 않은데 근데 풍납동 좋죠. 네, 풍납동은 안 되잖아요. 풍납 토성 때문에. 네, 풍납동 문화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고층 개발이 안 되니까 이게 잠실까지 가다가 파크리오 가다가 풍납동을 못 가고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내니까 둔촌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회전을 해버리면 다시 이렇게 찾아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개포까지 내려가 버려. 근데 풍납동 풀어준대요. 개포까지. 완화된대. 근데 풍납동을 풀어주더라도 쉽지 않아요. 100% 풀어주지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문화재가 있는 생각 대규모 개발 못 하거든요. 투자의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투자의 방향은 뭐냐? 돈 있는 부자들이 몰려가는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가지도 못하는 반포를 자꾸 집중해서 보시고 압구정을 보시고 자꾸 성수의 고급 주택을 보고 뭐 한남동의 고급 주택을 보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전에 잠실에 집중했었던 분들은 12억대 13억대 사서 성공을 한 거고 지금 35억 가니까 흑석동을 사신 분들도 10억대 샀는데 지금 20억대 가니까 그렇죠. 다 성공하신 거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7, 8억대 샀는데 지금 20억 가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목동도 10억대 초반인데 지금 20억대 갔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강남이 확장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살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공군대님하고 아까 매수할 사람이 이렇게 많다. 라는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우리나라 100억 이상 자산가의 숫자, 네. 또 10억 이상 금융 자산가의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5억, 10억씩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돈을 다 투자했을 거니까 돈은 묶여 있을 거고 가용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월세나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금 자산,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 보유자가 46만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금융 자산만 10억 이상. 금융 자산만. 전체 자산이 아니고 20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50% 대출만 받는다면 네. 이분들이 20억 이상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 수 있는 사람이 46만 명이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아니면 전세 끼고 자녀를 10억만 사죠. 있어도 돼요. 전세 끼고 10억 있으면 20억대 사잖아요. 그렇죠?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46만 명이.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네. 숫자가 2020년에서 2024년 4년 동안에 35만 명에서 46만 명이니까 11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4년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30%가 늘어났어요. 매년 10%, 8%, 7%, 1% 여기서 이제 별로 안 늘어나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때는. 예. 근데 여기 보면 매년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8% 이상 거의 10% 가까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금융자산 10억 있는 사람,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 뭐 이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이분들 자산은 되게 무섭게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산 증가하는 것만큼 상급지의 집값이 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분들이 몰려갈 수 있는 그 상급지를 가서 기다리자는 거죠. 그게 어떤 투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그리고 또 한 드리도록 가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요것도 좀 충격적인데. 재밌네요. 지역별로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부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서울에 많겠지. 그렇죠. 근데 46만 명 중에서 서울에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20만 8천,
잘 안 보이시는데 208.8이거든요. 여기 1000단위니까 8천, 만, 10만이니까 20만 8천 명이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럼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14,000명, 경기가 10만 명.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합치게 되면은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30만 명. 70%, 70% 가까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천 빼고 경기와 서울만 따져서 10억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도에 전체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과천, 분당, 그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만 명인데 30만 명이 집을 산다고 하면 30만 가구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서울 수도권에 안 따라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경남, 부산, 대구, 울산에 다 거기 다 계시네요. 여기 이제 부울경이라고 네. 하죠. 네. 부울경에서 여기 지역들이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집이 네. 비싸다. 사람들이 30억짜리, 40억짜리가 90억 갈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9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70억, 8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 수요자는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누가 사줘? 이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의문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상급지,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반포, 쭉 넘어서 잠원동, 압구정, 강남, 청담, 삼성, 여기 다 토지거래로 묶여 있죠. 네. 그다음에 잠실, 이렇게 잠실까지.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성수요. 네. 성수 이렇게 성수 뚝섬 근처로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한남동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동부이천동 그리고 이제 여의도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부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현재 최상급지로서 최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들이죠. 지금 신고가? 신고가 네, 신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청담동까지가 상급지였다가 이게 지금 잠실이 상급지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주공 5단지까지. 그렇죠. 파크리어도 많이 뛰었고 근데 이게 더 한강변을 따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풍납동에 걸려버린 거예요. 풍납동에. 그러니까 풍납동이 고도 제한이 풀려 대규모 개발이 되면 되는데 문화재 쪽을 좀 완화시켜준다고 한 거지 완전히 풀어주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둔천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개포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급지가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요 해당되는 요 블럭들이 앞으로 블럭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후보지들이 되는 거죠. 요 지역이. 그리고 이게 넘어와서 반포하고 잠원이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가 뛰다 보니까 이 수요가 흑석을 넘어가서 여의도를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등포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흑석을 다시 한번 찍고 이 수요가 그대로 이제 방배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배동이 계속 거래되는 게 신고가를 찍는 거예요. 방배동이. 그런데 이제 방배동이 개발이 주로 방배역 쪽하고 내방역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반포하고 방배동 사이의 요 지역이 앞으로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최상급지 후보지가 되는 거고 그 옆에 이수역 쪽에 이 사당동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모든 사당동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수역 위쪽에 이 반포하고 방배동에 가까운 요 자리들은 충분히 강남의 수요자들이 넘어올 수 상급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 보시면은 자 한남동하고 이천동까지 들어갔던 상급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제업무주 개발이 너무 늦어요. 물론 이제 올해 연말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 착공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상급지 자리를 잡으려면은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4, 5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생각해서 그 후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효로 쪽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앞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단 여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용산구가 앞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무리 이게 확장을 하더라도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이 들어가야지 그게 확장되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이름에 만약에 잠실이 빠지고 그냥 송파구라고 하는 것만은 고가를 형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잠실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용산도 용산구가 들어가는 쪽으로 청파동까지 좀 확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동후암동이라든지 몇몇 지역들이 앞으로 후보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아까 후암동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옥수동이 이제 워낙 또 좋아지니까 조금씩 이제 아름아름 확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수동이
이 자양 사동 쪽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자양동도 무섭게 확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확장을 이렇게. 지금 현재 이쪽이 한번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광희동이. 저기 광진구 네. 동쪽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이 이렇게 상급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가 되고 나중에는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한강 쪽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죠. 이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충분히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후보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노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네, 사람이. 이 지역을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나 리센츠 저기죠. 잠실의 이제 새 아파트들 S 같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 지금 한 20억 후반대 하죠. 중반 넘어섰죠. 이 잠실의 여기 새 아파트가 이제 평당 1억 가까이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7억 나중에 30억을 찍게 되면은 요 주공 5단지는요. 어떤 아파트를 짓냐면 4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옆에가 30억이면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 커뮤니티와 전혀 다른 구조, 전혀 다른 조망을 가지고 또 전혀 다른 또 어떤 연결 다리를 한강을 그렇죠. 통해 연결 다리를 통해서 40억짜리 아파트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반포도 마찬가지예요. 반포도 아크로 리버파크가 나왔을 때는 반포 내면이 더 비쌌어요. 아리팍이 반포 내면 퍼스트를 못 따라왔어요. 왜? 학군 때문에. 반포 내면은 학군을 끼고 있었는데 아리팍은 학군이 없어요. 건너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은 금액, 새 아파트는 10년 차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갔는데 나중에 원밸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원밸리에서 상상도 못한 커뮤니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원밸리가 32억을 찍었는데 원밸리 혼자 40억에서 50억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따라간 거죠. 좀 있다가 이 반포 1단지, DH죠. 이 반포 1단지가 들어서면 얘가 지금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까? 얘는 6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6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커뮤니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 아리팍보다 1000억을 더 써요. 반포중 1단지가. 그럼 1000억을 더 쓰면 5,000명이 소유자라고 한다면 5,000명이 나누면 얼마예요? 1,000억? 네, 1억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1억이 안 되는데 집값은 10억이 더 비싼 거야. 이게 상급지의 효과인 거예요. 누군가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돈을 더 안 썼어. 근데 집값은 10억이 차이 나고 5억이 차이 나는 거야. 이게 상급지의 효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추가로 진입해서 상급지를 보라고 하냐면 누군가는 이게 부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누군가는 요 자리들, 요 새로운 자리들, 방배동에 요 새로운 자리들이 있죠. 요 자리들을 여기 더 이상 개발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를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데 예전에 20억짜리를 지었잖아요. 네. 근데 반포에 60억짜리가 들어섰어. 그럼 여기 얼마짜리를 지을까요? 40억 정도? 그죠? 네. 한 40억 100억, 200억을 더 써가지고 40억짜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한강변에 성수동이 개발이 되고 자양동이 개발이 되면은 이 주민들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커져요. 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그 자본들이 엄청 커지거든요. 시행사들이 규모가 커져요. 그렇지. 그 시행사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들어오다 보면 이 자양동 쪽을 계속 개발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기다리는 자리는 뭐냐? 이런 자리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약간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너무 많이 적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나노님이 남산 밑은 어찌 되냐요. 그러니까 남산 밑도 그런 자리인 거예요. 남산 밑. 그렇죠. 이게 지금 후암동까지 갔기 때문에 회원동이나 이런 자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누군가 돈을 싸들고 가서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자리를 가서 선점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지도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훨씬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저기에서 길게 해서 뭐 회원동, 명동, 장충동 다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나노님이 그래서 짜장면값이 올랐대요. 짜장면 예전에 5,000원, 네. 4,000원 했는데 요즘 13,000원 뭐 이렇게 요즘 그게 짜장면 사 먹기도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도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잡아서 제가 얘기한 거고,